6.3 조기 대선이 이제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찌감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돌며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전 장관이 당내 경선에서 최종 승자가 됐지만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출마 선언 이후 단일화 문제로 심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런 가운데 74개 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정치권에 일찌감치 건의했습니다. 도는 마지막까지 양당의 공약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전북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그리고 이상민 익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대통령 선거 구도부터 좀 살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일찌감치 선출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출마 선언 이후 단일화 문제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상민 처장님, 이 한덕수 전 대행의 출마 선언 또 그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아마 국민들도 처음 겪어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대선이 기본적으로 어떤 내란 극복,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내란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 압도적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당내 단일화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내용을 겪는 중요한 전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내란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별화하지 못하고 그걸 끊어내지 못했던 거죠.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원으로 남아 있다는 거고 여기에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예. 친윤 그룹이 아직도 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당내 경선을 했을 때 당내 경선 주자 중에 어떤 탄핵에 찬성했던 주자들이 오히려 외면받고 탄핵을 반대했던 그런 후보들로 해서 경선에 뽑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과정에 일관되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번 대선은 어렵겠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지배적인 것 같고 그랬을 때 당권을 누가 지느냐라고 하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친윤들은 뭔가 한동훈을 비롯한 뭔가 당권에 대한 경쟁할 수 있는 그룹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이번 경선을 활용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그 한덕수 전 대행이 뭔가 공직을 사퇴하기 전부터 예. 누누이 뭔가 얘기가 됐었던 거고 경선 과정에서도 아마 경선이 끝나면 단일화를 할 거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판이 짜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는 국민들로부터 어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경선이라고 하는 과정이 너무 우습게 되어버렸고 예. 지금의 단일화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당내 후보보다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를 예. 어떻게든 단일 후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뭔가 너무도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대행이 과연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 거냐라고 예. 하는 부분에서 조기 대선을 만든 책임이 있죠. 총리로서 그 파면 정부의 총리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헌법적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할 수 없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했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거고요. 특히나 이제 대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대선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감독이 선수로 뛰겠다라고 했던 부분들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고 또한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한덕수 후보가 제대로 출마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예. 정말 혹독한 검증을 거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몇 년 전에 봤던 반기문 총장이 예. 예. 낙마했던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대선에 한덕수 전 대행이 출마가 실질적인 대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봐서는 특별히 없지 예.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혹독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란에 대한 책임성 문제를 더 오롯이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법원이 지난 1일이었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지금 파기환송을 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경론 속에 고등법원에서도 5월 15일로 예정돼 있던 파기환송심 날짜를 일단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여론들이 아주 많이 들끓었습니다. 이경환 교수님,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 대법원의 그 파기환송 판결 이걸로 인해서 여러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먼저 이제 대법원 판결은 저는 이제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에서 실패했다라고 생각들어요. 먼저 내용적 측면 본다면 대법원은 법리 판단이 아니라 법리 판단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판단함으로써 스스로 법을 어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자체가 이제 위법성을 자초했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한편은 이제 판단의 근거도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거고요. 또 대법원이 이제 전원 합의체를 가지고 판결할 때는 그래도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만장일치를 가져오는 게 좋지 않겠나 했는데 다수결로 판결하는 이런 일들은 그렇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내용의 정당성이 결여됐다. 또 한편으로는 절차의 정당성도 문제가 받고 있다. 법적 절차가 또 중시되겠지만 관례에 의한 절차는 아주 또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절차가 너무나 초고속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100만이 넘는 분들이 이제 의심을 제기하고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6만 쪽을 정말 이틀만 읽을 것인가? 저도 공부한 학자입니다만 300쪽을 한다면 책이 이게 200권이거든요. 200권의 책을 한 이틀 만에 읽어내서 판결하고 한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사법부의 정치화를 가져와서 결국 신뢰의 정당성을 잃었다. 그런 정당성을 잃은 상태 속에서 그나마 이제 고등법원이 공판 연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국민적 지지를 좀 받을 수 있는 한숨을 돌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 대법원의 무리한 판결을 강행함으로써 최대 이익은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법원이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해주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정치 발전이 정말 국민들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그 확인을 지금 많은 여론조사가 다시 증명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대법원 판결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는 사실 그 지역의 현안을 우리가 차기 정부에 반영시켜야 하는 또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입니다. 때문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자치단체들도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이것을 이제 반영시키는 그런 절차들을 밟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자치도에서는 지금 전북 메가 비전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이름하에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모아서 제안을 했습니다. 천 시장님, 지금 이 내용 어떤 과정 통해서 마련을 하셨고 주요 핵심적인 사안 어떤 것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전북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지난해 말부터 도내 14개 시군과 전북연구원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전문가 등과 함께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차기 정권 내에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전북의 미래를 이끌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9대 아젠다 74개의 핵심 사업을 발굴했고요. 저희들은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을 계기로 해서 이를 양당에 정식 공약으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선 전주가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만큼 이를 꼭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교통, 문화산업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하계올림픽을 위한 SOC 구축과 K문화올림픽 산업 거점 조성을 최우선 아젠다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통해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신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그리고 K초격차 미래산업 선점, 금융도시 및 산업인재 육성 등의 전략들도 함께 담았습니다. 아울러 전북의 강점인 첨단 농생명 산업 고도화,
지역 수건 사업인 새만금의 국가성장 전초 기조화와 함께 사통발달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 중립과 생태 경제 실현 등을 9대 아젠다로 설정했습니다. 이처럼 이번에 제시한 9대 아젠다 74개 사업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서 전북이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중심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9대 어젠다에 74개 사업들이 있는데 관련 내용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9대 어젠다의 가장 첫 줄에 올라 있는 것이 그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관련입니다. 또 지역 사회에서 보는 가장 으뜸으로 가는 현안인데요. 가장 그 사활을 걸고 지금 우리가 매진해야 될 사업인데 대선 과정에서 사실 정치권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조금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이경환 교수님,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전북에 2번 다녀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하지는 않았고 보도자료 통해서만 지지 의사를 좀 밝혔는데 광주에 가서 AI는 굉장히 또 열심히 그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새만금을 통해서 이제 다녀갔고요. 지난 주에는 이제 대략 그 장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 전주까지 경청 투어를 예. 하고 다녀갔어요. 경청 투어야 이제 정식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공약 발표가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대략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은 과거에 지난 대선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예.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오랫동안 했던 공약들을 우리 지역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 아니겠어요? 네. 같은 공약이 나왔다는 것은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본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전남북 그리고 광주 여기에 대해서 온도차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의심도 해봐요. 그래서 광주 전남에 가서는 살갑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스킵하고 경청 투어에서도 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거기서 답을 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균형 발전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답은 또 하지 않는 이런 것을 보면은 상당한 온도차를 갖고 있다. 예. 그러면 왜 이런 온도차가 나타났을까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광주와 전남은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이야기, 관심 사항을 잘 터치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중에 이제 지금 호남권 토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광주 같은 경우도 AI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을 1번, 2번 공약으로 제시해서 올려놨고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100조 이상의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더 주죠. 예. 예를 들어서 AI든 반도체든 이런 이제 굴기의 산업을 갖고 제2의 국가 발전을 꾀하겠다라는 이런 사업에 그럼 우리 돈은 뭐를 줄 것인가 거기에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공약을 만들어서 좀 부응해달라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던가 예.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도 지금 전기난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용수난에서도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론을 평택이라든가 동탄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부터 어디로 확장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서해안 벨트를 따라서 우리 지역까지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약들을 좀 더 개발했다면 더 좋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이런 점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그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했던 것은 이번에 좀 달라진 점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대체로 도가 이제 수세적으로 후보가 만들어지면 그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후보가 선정되기 전부터 이제 공세적으로 공약을 개발했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좀 더 이런 면에서는 미래 산업 중에서는 약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국민의힘은 그 상황이 더 심합니다. 아예 지금
경선 과정 혹은 그 이후에도 지금 뭐 올림픽의 그 이응도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네. 뭐 어쨌든 지역 현안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언급하기도 지금 굉장히 바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볼 때 전북에서는 이제 올림픽이 너무 중요한 당면 과제가 예. 돼버렸습니다. 전북이 올림픽을 실제 유치해서 36년에 된다고 한다면 전북의 취약한 기반 시설이랄지 SOC랄지 어떤 문화적인 융성의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강력한 의지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러니까 전북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88년 올림픽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경기를 거의 다 치러봤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대회에 대한 어떤 관심과 요구가 국민적 차원에서 놓고 보면 크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좀 현실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가깝게는 저희가 이거와 다르게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는 거의 국가적 차원에서 예. 뭔가 뭐 BTS까지 막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뭔가 붐업을 엄청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놓고 보면 국제 스포츠 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올림픽, 월드컵, 뭐 여러 가지 뭐 국제 육상 대회 등등 예. 뭐 동계 하계 할 거 없이 다 치러왔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선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경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세계 박람회랄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뭔가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업을 시켜낼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쉬운 거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전라북도에서 이 유치 전략을 짤 때 대단히 잘 짰던 게 뭐 대구랄지 광주 예. 뭔가 이게 전주 올림픽이긴 하지만 어떤 그 분산 올림픽처럼 예. 뭔가 공동 개최에 대한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들도 요구가 있어요. 기간 산업과 관련 SOC와 관련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동 공약화 노력들을 한번 좀 착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주,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고속도로랄지 뭐 어쨌든 철도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은 공동의 뭔가 그 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 때 뭔가 이런 공약들이 현실화되고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일단 좀 공동 전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윤 정부 내내 어쨌든 예산과 정책에서 소외됐는데 예. 정말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은 뭐 이제 집권 가능성이 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좀 더 강력한 정치권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아마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분이 좀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올림픽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밑작업을 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전략을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대구, 광주, 전남 또 어떤 그 대전까지 이렇게 포괄하는 형태의 어떤 공동 공약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올림픽을 어떻게 승격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선에 국민에 들어갔을 때 올림픽이 제대로 된 어떤 정책 의제로서 검증될 때 이야기 될 수 있도록 하는 밑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에 지금도 전라북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도민들부터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어떤 붐업하는 그리고 이러한 올림픽 개최가 지역 발전에 어떻게 그리고 도민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좀 하나하나 뭔가 설득하고 이야기하면서 내실을 좀 다지는 과정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그 처장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뭐 궤를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2036 하계 올림픽의 컨셉 자체가 이제 균형 발전을 모토로 내걸고 있고 이제 관련 뭐 대구, 광주 여러 가지 인접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들과 이제 연계를 해서 가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8개 주요 사업을 지금 요청을 하고 제안한 그것도 도로나 항만 철도 같은 지금 SOC 사업들이 다수 지금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취지로 이렇게 반영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상민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항들,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 물밑 작업도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의지라든지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우리가 특히 이제 하계 올림픽 메가비전 프로젝트에서 하계 올림픽과 관련된 SOC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북은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8개 핵심 SOC 사업을 좀 제안했습니다. SOC는 이제 올림픽 성공 개최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네. 대회 유치 과정에서 평가받는 핵심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메가비전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올림픽 그 사업은 크게 3가지 전략을 갖추었습니다. 첫 번째가 해외 접근성, 두 번째가 연계도시 접근성, 그리고 내부 접근성이라는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첫째 해외 접근성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29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규모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근 시도 간을 연계하는 연계도시 접근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주 대구 고속도로, 그리고 전주 김천 철도, 고흥 완주 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등을 통해서 다른 개체 도시들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북 시군 간 연결을 강화하는 내부 접근성입니다. 경기장, 선수촌, 공항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새만금 혁신도시 간 도로 확장 및 국도 승격, 그리고 새만금 남북 3축 조기 구축 등의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 메가비전 프로젝트로 제시한 올림픽 관련 SOC 사업은 올림픽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 사업이면서 전북의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이기도 합니다. 추후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 제안한 SOC 사업 이외에도 더 많은 SOC 사업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뭐 이상민 차장님께서도 그 부산 엑스포 사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세부 사업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들어설 차기 정부가 얼마나 지원 의사를 갖고 있느냐. 결국은 이게 이제 유치 활동의 네. 주체가 전북자치도나 전주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냐에 따라서 또 이런 내용이나 강도가 또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님 아까 9개 어젠다 나왔던 것 중에 K 문화올림픽 산업 거점 조성이라는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 올림픽과 같이 연계된 틀 안에서 제안된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 저희들이 제안한 K 문화올림픽 산업 거점 조성 전략은 네. 하계 올림픽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전북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올림픽은 단순하게 일회성 스포츠를 넘어서 개최 도시의 문화와 매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이를 K 문화 올림픽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북만의 고유한 문화 자산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나 전주 한식, 한류 콘텐츠, 판소리 창극, 그리고 현대 미술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문화 생태계를 함께 조성해서 전북이 단순한 개최지가 아니라 K컬처의 중심지로 세계에 각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결국 K 문화올림픽 전략은 올림픽을 통해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기반을 남기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신규 사업들 이외에도 전북의 해묵은 현안들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조금 해결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처장님, 우리가 제3금융 중심지가 참 희망 고문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뭐 과거에 문재인 정부, 뭐 윤석열 정부에서 줄줄이 공약은 다 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근데 뭐 문제점 분명하죠. 의지가 부족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2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위원회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제3금융 중심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걸 내용적으로 증명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금융중심지가 서울하고 부산 2곳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부산이 제3금융중심지가 전주에 지정이 됐을 때 뭔가 부산에 와야 될 내용들이 줄어들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한 논의에서 어떤 부산 정치권의 반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다시 이제 뭐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금융중심지 육성 기본 계획을 3년 단위로 매년 그러니까 예. 3년 단위로 세우게 되는데요. 7차 이 기본 계획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내용을 넣어야 되겠죠.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제 내용적으로 어떻게 보강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지금 전주는 자산 운용을 특화하는 예. 금융 중심지를 만들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뭐 탄소 배출권 거래라든지 녹색 뭐 저희가 ESG 경영 예.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재생 에너지랄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중요한 어떤 그 중심축이 될 거고요.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하는 뭔가 기업들의 유치랄지 이제 이런 게 됐을 때 그렇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탄소 배출권 거래소랄지 농식품 아리백 산업단지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했을 때 자산 운용 중심지에 플러스 어떤 녹색 ESG라고 예. 하는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적 뒷받침은 뭐 국민 뭐죠? 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와 있고 예. 또 재생에너지랄지 이런 부분들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가 큰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내용적으로 좀 결합해서 수요가 특히나 어떤 그 탄소 배출 거래소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갈수록 수요가 높아질 거고 그런 거에 대한 토대를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재상 금융 중심지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포괄할 건지 예. 이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차에도 이 부분은 들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뭐 녹색 ESG 경영과 관련한 부분은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 운용에 녹색 ESG라고 하는 두 가지를 결합하는 형태로 해서 내용적 보강을 좀 하면서 예. 뭔가 금융위원회를 설득을 먼저 하고 이제 그러면서 대통령의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지정하는 어떤 이런 로드맵들을 가져가 보면 어떠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최근에 상황을 좀 놓고 보면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을 해온 이후에 여의도 금융가랄지 기존에 있던 그 보수 언론에서 전주 이전에 어떤 이전을 하게 되면 자산 운용의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굉장히 흔들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한 3년치, 5년치 그 운용 실적 내용을 보면 뭐 전주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어서 자산이 뭐 해마다 굉장히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논란은 지금 상당히 많이 없어져서 그나마 그런 토대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잘 튼실하게 명분이 갖춰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천 시장님, 우리가 그 아까 글로벌 K 초격차 미래 산업 선점과 인재 육성 뭐 이런 항목도 들어 있습니다. 미래 산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또 범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 인재 육성 비롯해서 어떤 점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전북이 앞으로 선점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미래 산업은 국가에서 미래 먹거리로 강조하고 있는 AI, 방위 산업, 바이오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분야는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점할 수 있는 방향과 전략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전략을 특별자치도라는 유상을 통해서 풀어내고자 하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북을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즉 기업들이 첨단 산업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전북 특별법 특례와 광활한 새만금 부지를 활용해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용 햄프 사업이나 하이퍼 튜브 그리고 또는 뭐 방산 실등잔지 등 이런 분야를 전북이 선도적으로 산업화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증 산업을 이끌 고급 인재 양성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카이스트 2차 전지 전북 캠퍼스 조성 그리고 또는 이제 전북 과학기술원 설립 또는 이제 피지컬 AI 로봇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사업 등을 함께 제안한 사항입니다. 결국 우리 도가 단순히 국가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하기 어려운 실험을 먼저 해보는 미래 산업의 전진 기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이번 저희의 목표고 그 과정이고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해묵은 과제 아까 앞서서 제3금융중심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또 다른 그 과제가 이제 공공의대 설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남과 전북을 언급하면서 이 관련해서 공공의대 설치 그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경환 교수님 아직 어찌 보면 의정 갈등도 말끔히 해소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도 뭐 의대생들을 제적을 하니만이 지금 그런 상태인데 물론 뭐 정권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매뉴얼을 로드맵을 갖냐에 따라 또 이제 성과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말 해묵은 과제가 이제 공공의대 설치 문제네요. 문재인 정권부터 예. 뭐 지난 정권 또 차기 정권도 어떻게 갈 건지 저희들로서는 뭐 초미 관심사이고 서남대 의대 정원을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들도 번번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번번이 무산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대놓고 공약을 해놓고 그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대체로 정권과 정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이런 고민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공공의대는 결국은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균형 발전과 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면도 본다면 뭐 수도권 중심의 모든 정책들이 결국 공공의대의 필요성을 무산시켰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공공의대가 정말 민주당에서 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게 의심스러워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전남과 전북에 이야기를 했어요. 국립의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예.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난 총선을 예를 든다면은 전남의 순천대와 목표대를 중심으로 해서 연대에서 의대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거든요. 그리고 와서 전북에 와서는 또 공공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예. 민주당 내에서도 가름화가 안 돼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제 전북과 전남 하나씩 의대를 만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갈 건데 지금 의사들이 그러려면 최소한 한 400여 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한데 이 합의를 얼마큼 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솔직히 있어요. 민주당의 그 의지는 제가 봐서는 전북보다는 전남에 더 포커스가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더 보이고 더 많은 그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하고요. 왜 이 실망스러운 근거가 또 뭐냐면 김성주 전 의원이 이미 그 공공의대 발의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동의하지 않아줬거든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보면 민주당이 정말 전북의 공공의대를 줄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예. 이제 그러면 이것을 정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정식 선거 후보로 등록하고 나서 11일 이후부터 전북에 왔을 때 이 이야기를 우리는 뭐 시민사회든 혹은 도든 모든 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받는 작업들. 네.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은 약속은 지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한 번 했으니 두 번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우리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돌이켜 보면 3년 전에 대선을 치를 때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이 공공의대와 관련해서 발언했던 것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그 지역에서 기자들이 이제 공공의대 관련 그 추진 의지를 물었을 때 당시 이제 이 후보가 자신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자체가 성남의료원 공공의료원 그 설립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믿고 맡겨다오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시간이 워낙 촉박하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후보가 또 확정이 되고 이제 양당 그 대선 주자들의 주요 공약을 비교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그 선거 때마다 전북에서 가장 간판 공약하면 지금 새만금을 꼽은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금 아마 새만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 지금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만금은 국가 프로젝트로 출발한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개발이 더디고 제대로 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만금 사업을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새만금을 전북 산업 전환의 중심 그리고 글로벌 전략 거점으로 재설계가
필요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이번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만금이 가진 입지와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산업이나 물류, 에너지, 환경, 제도 개선 분야를 포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좀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산업물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새만금 제2국가산단, 유통물류 복합 비즈니스 지구 조성, 2차 전지, R&D, 콤플렉스 고도화 등을 포함해서 새만금을 첨단 산업과 교역 기능이 결합한 국제 거점으로 키우려는 전략을 마련을 했고요. 또한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규모 확대, 남북 3축 도로망 조기 구축, 저반시설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 공항, 항만 이런 트라이포트 기반의 글로벌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도 재생에너지 지산지수 활성화 프로젝트, 새만금 국가 정원 조성 등을 통해서 새만금을 그린 전환과 지속 가능한 생태 경제의 선도 공간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이 그간 몇십 년간 정체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번 기회가 매우 중요한 계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사업 기관과 제도적 추진력을 갖추는 데 집중해서 새만금을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서해안 경제 전략 거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정치권과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새만금은 그동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그 지원에 대한 그 온도가 사실 냉온탕을 좀 극단적으로 오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 지원 예산의 어떤 규모도 큰 편차를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처장님, 그 외부 변수를 좀 줄이고 사업이 좀 안정되게 쭉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비전 문제가 예. 어쨌든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역 내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그 도나 이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갖는 입장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새만금이 환경과 관련한 의제가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문제에서 해수유통이랄지 조력발전이라고 하는 의제를 이번 유력한 후보가 던졌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또 그것들을 좀 풀어내고 네. 안에 이제 어떤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2023년도에 뭐 새만금 기본 계획을 아예 재수립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중심 내용들은 보면 어쨌든 주로 이제 산업과 관련한 부분들 통한 뭐 산업단지 구축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중심이 돼요. 이제 결국에 이제 새만금을 더더욱 우리가 어느 시기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시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30년이 넘게 새만금을 잡고 있어요. 그럼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책 사업이 발굴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과 관련한 여기서 담을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좀 더 냉정한 판단과 지향점들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지금 새만금은 상당히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민감한 의제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전라북도 내에서의 어떤 그 내용적 통일성들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일관된 내용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여기에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기업들을 오려고 할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환경 문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리백 산업단지 뭐 이런 걸 하면 지금 기업에서는 ESG 경영이랄지 이런 게 상당히 기업의 생존 문제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뭔가 재생 에너지로 뭐 아리백이 될 수 있는 뭔가 이 그런 산업 시설이나 이런 걸 기업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네. 뭐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할지 쭉 있습니다만 재생에너지 부분을 바탕으로 한 어떤 새만금의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든 재생에너지로 뭔가 그 기업이 활용을 하고 그걸 통한 경제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예. 어떤 이런 선순환 구조에 대한 틀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해수유통이나 조력 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그리고 뭐 태양광이랄지 이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산업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재생에너지 어떤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때 이제 그것이 필요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토대를 기본적으로 좀 만들어가는 것들이 저는 이제 방향적으로 좀 정리될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시민사회도 뭐 거기에 대해서 좋은 기업이 와야 한다, 산업단지를 만든다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라북도의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풀어진다고 한다면 방향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차별화된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뭐가 와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와 별개로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좀 일관되게 좀 가면서 성과 측정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새로운 국책 사업을 통해서 뭔가 전환과 변화도 좀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언급한 공약 중에는 그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는 있는데 한반도를 이제 U자형으로 둘러서 해저 전력망을 갖춰 가지고 지금 이제 호남권에 제일 많습니다만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로 전력을 이제 운송하겠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계환 교수님, 이 전북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그 장단점이 좀 엇갈리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기후 에너지 정책을 전환한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죠. 예. 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아리백이든 ESG든 모든 게 다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다라는 표현 정책을 생각하면은 이 대전제는 뭘까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예.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것은 대전제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산업단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값싸게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균형발전이라는 이 대전제를 흐트러 버린다는 예. 거죠. 왜냐하면 수도권 중심의 공장에게 전국의 신재생 에너지를 한반도를 U자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에너지를 개발해서 다 이게 어디로 가요? 고속도로를 뚫어서 결국 수도권으로 가서 수도권의 일자리 혹은 산업정책만을 위한 것이다. 그럼 대전제가 결국은 현재의 산업 기반의 그 근간을 바꾸지 않고 현재의 구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뭐냐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에너지의 그 고속도로 정책이 보니까요. 전국의 재생에너지가 흩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효율적으로 네트워크화해서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정책이에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지역은 에너지를 생산해서 한 번도 못 써먹는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조력 발전이 됐던 혹은 풍력 발전이 됐던 태양력 발전을 했던 얘네들을 다 발전해서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렇다면 이 에너지가 다 수도권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대규모의 삼성 반도체 공장 등을 SK 공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정책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생산했으면 그 생산한 곳에서 소비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죠. 에너지 생산지가 곧 에너지 소비지로 가야 되죠. 이게 물론 지산지소라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새만금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는 그 재생에너지를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시설을 송전 시설을 안 써도 되고 가다가 전기가 이게 누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이 전력을 잃어먹습니다. 그런 걸 잃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면 효율성이 가장 높은 거면 이 동네 우리 지역에다가 결국은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들이 요즘은 반도체 AI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산업들을 우리 지역에다가 어떻게 주겠다라는 이런 반대급부 얘기를 해주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줘야지. 그럼 우리는 평생 동안 뭐 먹겠습니까? 우리 지역은 에너지 한번 소비 못하고 결국은 지금까지 많은 송전탄 문제가 발생한 게 뭐예요? 한 번도 나는 그 에너지를 쓰지도 않는데 그래도 우리 땅 주고 모든 고통은 다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렇다면 현재 에너지 고속도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전북 입장에서 에너지 생산지에서 전락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소비지로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대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 정책 전환의 1번이 지금
얼마 전도 뭐 발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화성에 LNG 5기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아리백으로 가는 시대에 트럼프의 관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리백이 보통 평균이 지금 2028년에 아리백 가입한 회사들이 28년 정도에 거의 평균을 넘어간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금 대기업 반도체 회사들이 그런 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아리백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적의 기준은 어디겠어요? 저는 새만금이라든가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네네. 재생에너지를 쓰면 된다. 그러면 이런 공장을 우리에게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줄 것인가. 그리고 뭐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특례를 만들어줘 갖고 결국 이 정책, 에너지 정책과 함께 결국 산업 정책을 같이 움직여줘야지 에너지만을 알겠습니다. 떼놓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 예, 생각합니다. 예. 전북자치도는 그 처음부터 내걸었던 그 표방했던 것이 글로벌 농생명 경제 도시였죠. 때문에 이번에 그 핵심 대선 의제에도 첨단 농생명 산업 수도로 가기 위한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실장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에도 대한민국 첨단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전북이 오랫동안 잘 해왔고 잘할 수 있는 농업과 농생명 분야를 고도화하고 글로벌하게 육성하는 전략을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전북만의 특화된 농생명 시책인 농생명 산업지구를 지정하고 농생명 산업을 집적화해서 지역 산업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내용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바이옴, 메디푸드, 동물 헬스케어, 의료용 햄프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 농업과 기술을 접목해서 첨단 바이오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푸드테크 및 대체식품 산업, 그리고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등을 통해서 농생명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농업의 기술을 더하고 산업의 미래 가치를 입혀서 첨단 농생명 산업 수도로서의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는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그 대광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북도 그 광역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 다만 이 법안 개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결국은 이제 추후에 정치권이랄지 차기 정부의 의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처장님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자격이 갖춰진 거죠. 예산을 예, 받을 수 예. 있는. 근데 예산을 받은 건 아니고 받으려면 이제 거쳐야 될 과제가 있겠고, 이제 정부의 국정과제나 중장기 교통 계획에 예.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이제 2026년에서 30년, 그러니까 5년짜리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예. 여기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거기에 따라서 뭔가 예산이 수립이 되고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익산, 완주, 군산, 뭐 광역철도랄지, 광역 뭐 BRT, 뭐 주요 도로 확장 등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기본 계획에,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어떻게 잘 넣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여기도 뭐 결국에 이제 정치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들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좀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도에서 연구 용역도 하고 그런 준비들은 잘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결과를 맺으려면 어떤 시행 계획에 포함이 되는 게 이제 1차 관문을 좀 잘 넘어야 될 것 같고, 이번 이제 대선 국면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뭔가 입지를 열어내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공간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잘 활용하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 뭐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때건 그 중요하지 않은 대선이 있겠습니까만은 전북 대단히 큰 그 중요한 전환점을 또 마련을 해야 할 것이고, 유권자들도 그에 따라서 다른 때와 좀 다부진 그 마음가짐으로 대선에 응해야 할 것 같은데,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씩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전북은 지금 도민과 함께 다음 100년을 설계할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단순히 공약을 요구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전북이 국가 전략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시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는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올림픽, 첨단 산업, 농생명, 새만금 등 전북만이 제안할 수 있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했고 정치권과 관련 부처를 향해 지속적으로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관심과 목소리는 정책이 실현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의 구조를 바꾸고 미래를 여는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신 의견들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예. 네, 이번 대선은 큰 전환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한다는 큰 전환점, 그래서 국민이 주체가 돼서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되는 이런 시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균형 발전의 큰 전환점이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심에서 모든 지역이 고루 잘 사는 이러한 균형 발전의 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에서는 그 균형 발전의 아젠다에 깊숙이 개입해서 의제를 많이 발굴하고 공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이 그런 균형 발전의 주인공이 돼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곧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석 결과로 비판적 지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도민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처장님. 예. 네, 뭐 그동안 전북이 선거 때만 되면 소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내용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도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선거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의 내용을 가다듬고 보다 많은 소통을 통해서 내용이 보강되는 이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듯이 새만금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대선이 그러한 내용들이 정리되는 비전이 마련되는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정치권, 도 그리고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더 쌓아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년 전 치른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전북에 46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이행이 완료된 건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벌써 많은 공약이 나왔고 앞으로 또 나올 예정입니다. 최종 대진표가 확정되면 누구의 약속이 더 구체적인지, 더 실현 가능한지를 따지고 살피는 일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